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전병헌, 김태효, 우병우를 둘러싼 법원의 석연찮은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예, 오늘은 김성태 원내대표 당선으로 촉발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촛불혁명을 일으킨 우리 국민 4분의 3의 정치의식을 자유한국당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조언합니다. 이 조언은 새 시대에 함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가져야 할 5가지 자세라는 제목이 가장 적합하겠네요. 첫 번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라. 아직도 인정 못할 대통령인가? 국가 권력은 늘 보수 정당의 몫이라고 믿는가? 가장 깨끗했던 선거에서 가장 정당하게 집권한 대통령들이다. 그들은 지역주의, 금품, 흑색선전, 허황된 이미지, 댓글 조작의 덕을 보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라. 두 번째, 수구 보수 언론 도움으로 세상을 엎을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도 인정하라. 이제 조선일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슈가 안 된다. 참여정부 당시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상기하며 그 언론 권력을 과신하지 말라. 이제 공영방송이 회복되고 있다. 그대들과 가까운 기레기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는 근절될 것이다. 세 번째, 지역주의라는 선거공학은 소멸되고 있는 단계라는 점도 인정하라. 영남, 강남에서 패권을 쥔 과거의 구도가 무너지고 있다. 강남 전현희, 대구 김부겸, 부산 김영춘이 안 보이는가? 네 번째, 그대들이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유능한 당이 아님을 국민이 각성했다. 이를 인정하라. 물새는 전투화, 뻥뻥 뚫리는 방탄복, 노크 귀순, 온갖 군수품 비리, 방위산업 비리가 그대들의 안보 실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경제는 또 어떤가? 여러 말할 것이 없다. 성장률, 국가채무 이런 지표만 보자. 그대들은 무엇을 봐서 유능한가? 다섯 번째, 아직 심판이 끝나지 않았음도 인정하라. 촛불혁명은 박근혜 권력을 끌어냈다. 이제 심판은 다 끝났을까? 하지만 지지율 20% 넘기는 힘겨워 보인다. 20%가 넘는들 집권의 가능성은 과연 있겠는가? 그대들 가슴에 촛불은 내란이라는 인식이 숨어있고 그대들 입으로는 정치 보복이라며 적폐의 9년 청산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반년이 지나도록 왜 70%대를 견고히 유지하고 있을까? 혹시 그대들의 덕은 없을까? 네, 반말투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내일 모레지요. 오는 16일 토요일 낮 5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제가 진행을 보는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방송인 곽현화 씨와 함께 하는데요. 국민TV 수상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2018년 한국 정치를 전망하는 기획, 오시는 분들께 좋은 책 한 권을 선물해 드립니다. 염태영 수원시장,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양상국 개그맨도 모십니다. 오는 토요일 낮 5시 수원시청 대강당,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강조한 것인데요. 사드 문제로 경제 교류가 소원해진 만큼 이를 재건하고 더 나아가 개선과 보완 작업까지 진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마련된 공개석상에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납시다.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And we're ready to have the first meeting without precondition. Let's just meet. And we can talk about the weather if you want. 청와대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보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박주원 최고위원은 양도성 예금 증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표현상 많은 분이 그렇게 이해한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국민의당은 내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박주원 최고위원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재판 막판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검찰의 기획수사이자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늘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엽니다. 올해 6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공익을 해치는 비리 사실을 고발할 경우 이것을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참여 덕분에 기존 법안에서 한 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한 제보는 제외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 접수 대상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공익제보의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익제보가 용기가 필요한 어려운 일이 아닌 평범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이 온전히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본 캠페인은 1월까지 진행됩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아.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 기업입니다. 문의 전화 1688-5807 1688-5807.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법원 왜 이럽니까? 그러게요. 지금 법원을 둘러싼 불편한 시선들이 조금 많은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왜 저렇게 판단을 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하네요. 주진우 기자나 김어준 총수 이야기로는 뭔가 이들 세력에 코어가 있다, 배후가 있다. 근데 이들이 MB의 이익과 결부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김관진이 석방되면서 김태효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는 구속이 이제 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효는 연락책이었고요. 크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밑에 있는 군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김관진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개입한 여러 물증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을 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줬잖아요. 근데 김태효는 그 이명박과 김관진 중간에 있는 이제 연락책 정도의 비중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풀어줄 정도면 논리적으로는 결정을 하거나 이런 이제 권한이 떨어지는 김태효 전 비서관이 구속되고 김관진은 구속이 안 된다. 그럼 모양새가 이상하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관진을 풀어줄 때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제 그때 했던 해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풀려났으니까 김태효도 풀려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법원 내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난이 나오기는 했지만 구속과 관련된 지침 내지는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다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보기에 좀 이상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뭔가 코어가 있어서 그 코어의 지령대로 영장전담 판사라든지 신광열 판사 같은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 아직은 그걸 기자 출신의 우리 김프로가 입에 올리기는 너무나 과도한 음모론일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대꾸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승부수를 한번 던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막 이렇게 따져보면 외부의 여론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거 아닌가 하는 경우지만 법리로 또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이래서 소신에 의해서 나오는 판결들도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김관진의 구속이 뒤집어져서 석방이 됐던 거는 여러모로 논리적으로 법리적이지는 않은 게 분명해 보여요. 내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만큼은 조금 무리한 승부수를 던진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뒤에 따르려오는 임관빈, 김태효 이런 분들이 족족 영장이 기각되고 풀려나고 하는 것들은 그때 김관진을 그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연쇄작용 같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거는 김관진 때처럼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왜냐면 이 임관빈이라든지 김태효 이 사람들을 잡아넣게 되면 김관진을 풀어놓은 게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승부수를 던져놓은 거를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한번 하면 그 뒤에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수습을 하면서 꼬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히려 저는 보이고요. 근데 김관진에서 굉장한 승부수를 한번 던진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뭔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 뭔가 한번 되치기를 하려고 지금 막 이렇게 승부수를 좀 던진 거 아니냐. 그 시각에는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병우 또 기각시키면은 아마
사법부는 거의 폭탄을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병우 영장만은 집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방송이 되는 오늘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죠. 10시 반에 이제 실시를 하는데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담당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기각했던 판사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쓰였나 봐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이제 13일 날 어저께 됐어야 맞는데 이게 하루 더 늦춰져서 3일 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이틀 있다가 보통 진행이 되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이틀 있다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을 보통 검찰에서 청구하면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 그래도 이틀 만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마음도 급하고 본인이 뭐 이렇게 준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충분한 준비를 하기는 어려워서 이게 하루 시간이 더 생겼다는 거는 굉장하게 큰 차이가 있는 일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뭐 하루 더 주나 뭐 덜 주나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예. 구속을 놓고 막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재판장 앞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막 싸우거든요. 예. 그때 논리를 준비하고 뭐 이런저런 자료를 들이대고 이제 하는 것이 심적으로도 부담이 큰데 거기서 하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로 신경이 조금 쓰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문자를 통해서. 그래서 권순호 판사가 배정이 된 것은 이미 지난번 사건은 그러니까 한번 이제 기각이 됐을 때 그때 사건은 불구속 기소가 돼가지고 진행 중이니까 그거는 별개의 사건이고 예. 그래서 이번 건은 그냥 컴퓨터 뺑뺑이를 돌렸더니 우연히 권순호 판사가 나온 것이지. 아니 뺑뺑이 돌린 판사들이 3명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뺑뺑이를 돌려서 나온 결과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원래는 한 번 판단을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 다음번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뺑뺑이를 돌리지 않거든요. 예, 예. 왜냐면 뺑뺑이를 돌리면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배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을 하기보다는 그냥 공정하게 뺑뺑이를 돌리는 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여서 예. 이거는 굳이 그쪽에서 막 거짓말을 한다거나 억지는 아니고 말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명을 한 것이 조금 문제예요. 기일을 다른 경우에는 이틀만 있다가 지정을 하는데 이거는 3일 동안 있다가 지적을 하는 게 권순호 판사가 전병헌 영장 신문도 해야 되고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루를 더 연장한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아니 전병헌이 중요한 인물이기는 하죠. 근데 전병헌만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장 전담 판사들이 다루는 모든 사건은 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위의 고와 이런 걸 떠나서 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건들은 모두 다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을 해요. 판사들이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전병헌 이 영장심사가 있어서 이거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를 미뤘다는 건 조금 궁색해요. 약간 말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자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중요한데 이 사람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뤘다 그런 거는 일단 형평을 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만 밝혔는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게 뭐냐면 우병우 쪽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의 신체가 구속되는 건데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불리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도 거기는 뭐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거기도 이틀만 있다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오케이.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하루 더 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이 선제적으로 해명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병우 쪽에서도 연락이 있었으나
그것을 고려한 것은 아니고 순전히 법관의 상황 때문에 하루를 더 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으면 그것도 오케이 뭐 이거 받아들여 줄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거는 일부러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돌아서 일부 기자들이 법원에다가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우병우 쪽에서 그렇게 부탁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즉답을 안 했어요. 그런 거는 원래 담당 판사가 확인을 안 해주는 사안이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자 그러면 선제적으로 오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이 오해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정말 법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밝힌 것 중에 일부러 빼고 발표한 것도 있고 그걸 굳이 물어보니까 그건 원래 확인을 안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또 안 해줬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법원이 몰랐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예. 오얏나무 안에서는 가끔도 고쳐내지 말라 그랬다고 지금 우병우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만 2번이나 기각이 됐고 3번째로 지금 와가지고 영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병우와 관련된 것만 왜 이렇게 영장이 모두 다 기각이 되느냐 라면서 지금 법원이 도대체 우병우에 대해서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나오면 안 되는 게 있어서 보호를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받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여튼 미심쩍은 행동을 해도 굉장히 큰 오해를 받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를 법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이 그렇게 불거졌을 때 자기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쪽에다가 하루 더 시간을 주고 그것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감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키울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 가능성은 2가지죠. 정말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사법부를 불신할 수 있도록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허둥허둥 처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다른 무슨 뜻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영장이 기각된 거나 김태호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된 것도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우병우 건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사법부가 무능하다고 봐야 될지 꼭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야 될지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납득이 잘 되지는 않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요. 영장 집행되겠죠? 저는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네요. 아 그래요? 오. 왜냐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했다면 여기서 법리를 들이대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기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 정도면 하는 생각이 아니 거꾸로 최대한 배려를 해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우병우한테 미안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 추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거나 이런 경우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커다란 권력, 움직이고 있는 뭐 이런 커다란 뒷배가 뭔가가 있어서 그 나중의 관계도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때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쇼잉을 하는 거죠.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했다라는 성의 표시를 하는 건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그런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지금 당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부을까봐 아니면 법원에 굉장히 불리한 뭔가 진술을 할까봐 봐준다는 걸 텐데 그거는 구속을 그렇게 해버리면 하루 늦게 구속을 하든 뭐 하루 땡겨서 구속을 하든 그건 그렇게 배려해줬다는 쇼잉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만약에 마음을 바꿔버리면 만약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우병우가 들어가서 뭔가 법원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뭐 수사 상황이 전개되는 것 때문에 했다면 필사적으로 막아줘야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정말 그것이 캥기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바깥에서 어느 정도의 비난 여론이 막 일더라도 끝까지 그냥 기각을
할 거가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은 이거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그런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격히 얘기하면 뭐 영장과 관련된 판단은 대법원장이 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직접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다 이렇게 물을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예.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분명히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분명히 여론이 막 들고 일어나고 법원 내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병우영장이 또 기각되면 내부에서 뭔가 하여튼 좀 석연찮은 움직임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질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마 생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그렇게 일어나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으로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더라도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아무튼 뒷맛이 조금 개운하지는 않아요. 저는. 권순호 판사는 그런 상황을 예측 못할까요? 예측하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는 불안한 지점이 그거예요. 이런 거를 예측을 못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걸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영장을 하루 미뤄주는 무리수를 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루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촘촘하게 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법정에서도 소명이 명확하게 안 됐는데 그냥 무리하게 기각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만 상상을 해보자면 시간을 하루 더 주고 변호인이 정말 충분히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 이거는 법적으로 다퉈볼만 하네요 라면서 기각을 하면 어쨌든 책임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잇는 것은 아니니까 그 뒤에 진상조사가 있어가지고 갖고 와보세요. 왜 이렇게 판단을 했나요? 라고 까놓고 봐도 그게 까져도 법적으로는 말이 되네. 라고 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는 우병우를 기각해주고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여튼 방어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무리수를 둬가지고 만약에 변호인이 촘촘하게 준비를 못 해와가지고 법리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말이 안 되면 그러면 뭐 구속을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 이거는 그냥 눈 감고 기각을 할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이거는 뭐 어쨌든 오늘을 지나봐야 아는 일이니까 한번 조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MB 구속은 요원한 거 아닙니까?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더 촘촘하게 더 다른 수사를 해가지고 불러야 될 거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국을 볼 때 지금 또 MBC도 돌아와가지고 기자들이 뭐 하여튼 제대로 취재를 해보겠다고 막 또 사장으로 되신 분이 뭐 탐사보도에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지금 공력을 들여가지고 뭐 MB 관련된 저수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취재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좋지 않아요. MB 쪽에서 뭐 아무리 뭐 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피해갈 구멍은 결국에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시간을 조금 늦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조금 늦추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쉬운 싸움은 아니니까 여기 하여튼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오늘 최순실이에 대한 구형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빠르네. 작년 11월에 구속됐는데 1년 지나서? 혐의가 존나게 많으니까 그렇지요. 지연 전술 쓰시는 카카도 내년 봄쯤에나 구형 받으시려나? 야, 나 순실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 내가 뭘 하니? 뭐 하긴 순실이가
카카가 만날 싸돌아다닌다고 정호성이한테 뒷담화 깐 게 세상에 다 드러났다고 하더라고요. 순실이 고년이 뒤에서 날 씹었어? 뭐 말한 사람이 순실이긴 하지만 틀린 말한 것 같진 않은데요. 사실 카카가 해외 나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렸지, 이 씨발놈아. 한복 입고 다니다가 자빠질 수 있다는 점도 알리셨지요. 카카, 이제는 재판 협조하셔서 18년형 받을 거 15년형 받고 끝냅시다. 15년씩 기다려? 야, 4년 뒤에는 우리가 집권해서 사면 될 텐데.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을 비판하던 그런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아니, 누가 그래? 어떤 씨발놈이 사면권 남발을 자제하라고 했어? 문재인이야? 아니요,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씨라고. 카카, 근데 카카펀치는 왜 이렇게 알싸합니까? 홍어 같지, 홍어. 알싸한 홍어가 이래.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판타지의 세계가 열리지. 그런데 목구멍 넘어가면 더 큰 판타지가 열린다고. 몸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들이 홍어 냄새에 질식해서 죽는 거라고. 그러니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을 증진시키지. 맛도 있으면서 건강도 좋은 음식 많지 않지만 알싸한 홍어는 달라요. 건강도 맛도 챙기는 알싸한 홍어. 1599-6456 1599-6456. 카카, 최경환이가 곧 갈 것 같습니다. 감옥에 말입니다. 이 최경환이가 국정원한테 돈 받고 고맙다 이렇게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이 씨발, 돈을 줬으면 고맙다고 하는 게 동방예의지국의 자세 아니야? 그럼 돈 받고 입씻는 거 그게 정상이야? 뭐 카카, 그 돈이 검은 돈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검은 돈? 검은 돈이 어딨어? 파란색 1,000원, 노란색 5,000원, 녹색 10,000원, 고동색 50,000원. 검은 돈이 어딨어? 아이, 그게 아니고요. 눈에 안 띄는 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느 돈이 눈에 안 띄어? 눈에 안 띄면 누군가 쓰리쳐간 거겠지, 안 그래? 하하이, 진짜. 카카, 부정한 돈을 말하는 겁니다. 뭐 부정? 야, 돈이 왜 부정타니? 있으면 좋지. 아이, 진짜 국민 혈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세? 야, 언제부터 피 뽑아서 세금 대신 내라고 했니? 그 피 모아서 어디다 갖다 쓰게? 졌습니다. 졌어요. 그래, 너는 졌어. 저무는 정치인이 됐다고. 그걸 아니 다행이다. 당신은 파묻힌 정치인이야. 알아? 아직도 혼자 잘난 줄 아는데 당신은 대표적으로 정치권의 칠렐레 펠렐레. 문제 드리겠습니다. 칠렐레 펠렐레. 이 칠렐레 펠렐레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777 못하다. 2번 남의 연애 관계를 들추며 조롱하다. 얼레리 꼴레리 하듯이. 3번 축구선수 펠레와 공을 찰레의 뜻. 4번 7인지 8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뜻. 5번 치기 위해서는 88정을 먹어야 한다. 뭘 치냐고? 고스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게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보기 가운데에 해군기지가 있는 곳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목포와 진해 그리고 동해와 평택인데요.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하는 송곳 4권에서 6권 총 3권을 선물해드립니다. 웹툰 송곳은 대형 마트에서 벌어지는 부당해고와 그에 대항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냈는데요. 당첨자께 송곳 4권에서 6권까지 총 3권을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청풍0394님,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니 답답합니다. 랜드스케이퍼님, 권력은 유한하다는 것을 기필코 알려줍시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 끝말잇기 시작 글자 종로의 로 또는 노우였는데요. 당첨자 mp3님, 끝말잇기 노무현, 바보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나올 CM은 김용민 브리핑과 무관한 유료 광고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달라집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여성 노동자, 청년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민주노총.
적폐 청산에 앞장서는 민주노총. 1,800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이 해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달라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드디어 비트코인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네, 그동안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노력했던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이걸 빼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뉴스 전반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로 소배가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이게 게임할 때 사이버머니하고 뭐가 다르죠? 이걸 사실 제가 2회에 나눠서 내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게임머니 같은 경우에는 게임사에서 마음껏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마이닝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일정한 작업을 거쳐서 비트코인을 획득을 하는데 이 숫자가 엄격하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 무한정으로 생산되지 않아서 그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논쟁들은 제가 이렇게 너무 길어서 2부로 나눴는데요. 내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예. 어제 하여튼 이 분야의 열풍이 너무 거세서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내놨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해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고요. 가상통화 거래 가열로 속출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미성년자는 이걸 거래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별도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라. 이런 지금 지시를 내렸죠. 예.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투자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되고요. 여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안도 정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투자에 관한 이야기, 지금 고객들의 돈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여기에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피해를 입으실 수 있고요. 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투기를 좀 부추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근데 저는 내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우 철학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투자 열풍이 불었을 때는 가급적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기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의 영역에 발을 담그는 게요. 특히 돈이 걸린 영역에 대해서는 겁이 나서가 아니고요. 이건 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드릴 가상화폐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이 가상화폐가 오르냐 그르냐, 전망이 밝냐 어둡냐를 말씀드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볼까요?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대답은 모릅니다가 제 답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 가상화폐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을 너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정부의 대책보다도요. 최근에 제가 가장 가상화폐에 관해서 눈길이 갔던 뉴스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뉴스는 가상화폐의 선두주 자격인 비트코인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선물 형태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 옵션 시장이고요. 여기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곡물, 금, 구리, 석유, 별의별 게 여기서 다 선물 형태로 거래가 되죠. 그런데 마침내 비트코인 선물이 10일에 이 시카고 거래소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뉴스가 저한테는 제일 흥미로운 뉴스였어요. 그러면 이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물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닐 테고요. 네, 그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이 선물이라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고요. 내일 이어서 이제 왜 가상화폐가 선물로 거래되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선물은 당연히 조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퓨처라고 부르는 일종의 금융상품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 주식을 제외한 금, 구리, 곡물 이런 상품의 선물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금융회사들이 과거에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삼성 선물, LG 선물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연말이 되면 꼭 이 회사들의 전화가 왔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대량으로 주문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파시냐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굉장히 흔한 오해라는 거죠.
그러면 영어로 future, 미래라는 뜻을 가진 선물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선물은 원래 위험을 좀 줄여보자고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부가 한 명 있어요. 가을에 쌀을 한 10kg 정도를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팔아요. 그런데 보통 10kg 가격이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농부 입장에서는 요 쌀 10kg를 팔면 10만 원을 벌 거야 라는 걸 전제로 농사를 짓고 계획을 세웁니다. 애들 학자금도 낼 계획을 세우고 내년 농사 때 비료를 얼마를 살 건가 이런 것도 계획을 세우죠. 그 쌀을 사는 곡물상이 있습니다. 이 곡물상도 당연히 10kg의 쌀을 10만 원에 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쌀과자도 만들고 떡도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쌀값이 2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러면 농사를 짓는 농민이 녹아나는 거죠. 10만 원에 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이나 벌게 되는 겁니다. 와, 신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반면에 곡물상은 망할 지경이 됩니다. 아니, 원래 10만 원 주고 쌀 10kg 살려는 계획으로 사업 계획 다 짰는데 쌀값이 20만 원으로 뛰면 어쩌라는 거냐. 난리가 나버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해 쌀값이 갑자기 폭락을 하는 경우요. 쌀값이 5만 원이 됐습니다. 이러면 이번에는 농민이 박살이 나죠. 계획보다 돈을 반밖에 못 버는 겁니다. 이러면 애들 학자금은 어떻게 되고 내년 농사 준비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곡물상은 신이 나죠. 애초에 10만 원 들여서 쌀을 사려고 했는데 5만 원밖에 안 드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는 유리해지고 누군가는 불리해지는데 도대체 누가 유리해질지 불리해질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농민이 망할 수도 있고요. 곡물상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쪽은 유리해지겠죠. 그런데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유리해질 수도 있고 네가 유리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 모든 게 어그러지니까 우리 조금만 더 양보를 해서 양쪽 다 안 망하는 길을 찾아보자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봄에 만나서 아예 봄에 계약을 끝내버립니다. 올해 가을에 농민이 곡물상한테 쌀을 10kg를 파는데 가격은 무조건 10만 원으로 정한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쌀 가격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도 전에 거래를 미리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쌀값이 폭등을 하건 폭락을 하건 무조건 10만 원에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쌀 10kg는 10만 원이라는 전제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현물, 실제 쌀 가격이 급등락할 때 한쪽이 너무 위험해지니까 그 위험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미리 거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배추밭에 가가지고 열심히 배추 농사를 지으시고 가을엔 나한테 파시오 하면서 먼저 선금을 주는 거. 그렇죠. 미리 가격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배추값이 폭등을 하건 폭락을 하건 그 가격에 거래를 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위험을 좀 줄여보자고 시작된 이 선물 거래가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거대한 도박판으로 변질이 됩니다. 아까 그 선물 거래의 경우에요. 실제로 가을 수확철이 돼서 쌀값이 12만 원에 거래가 된다면은요. 예. 누가 이익을 본 거냐면 곡물상이 이익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수확철에 거래를 했다면 12만 원을 주고 쌀을 샀어야 될 사람인데 봄에 미리 10만 원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을 번 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농민은 2만 원 손해죠. 왜냐하면 그냥 가을에 가격 형성되는 대로 거래했으면 12만 원을 받을 걸 봄에 미리 10만 원에 거래를 하는 바람에 1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요. 예. 2만 원이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한 금융쟁이들이 이걸 가지고 도박판을 개설을 합니다. 자, 오세요, 호객님들 여기 오세요. 오셔서 올 가을에 거래될 쌀을 선물로 지금부터 미리 거래를 하겠습니다. 10만 원에 사실 분들 돈 거세요. 10만 원에 파실 분들도 여기에 돈 거세요. 배팅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자기 돈을 쭉 배팅을 합니다. 돈을 걸어요. 10만 원에 산다는 건 곡물상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배팅하는 사람들은 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쌀을 사지도 않습니다. 단지 돈만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만 원에 팔겠다는 사람들도 배팅을 쭉 합니다. 돈을 걸어요. 10만 원에 판다는 건 농민 입장에 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사실 농민이 아닙니다. 쌀도 없어요. 배팅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부터 산다, 판다 쪽에 쭉 돈을 배팅을 받은 다음에 가을의 결과를 탁 까보는 겁니다. 가을이 됐더니
쌀값이 12만 원이 됐어요. 이러면 곡물상이 2만 원 이익이고 농민들이 2만 원 손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 결과를 바탕으로 농민 쪽에 배팅한 사람들, 즉 쌀을 10만 원에 팔겠다고 돈을 건 사람한테 2만 원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곡물상 쪽에 배팅한 사람들, 즉 쌀을 10만 원에 사겠다는 쪽에 돈을 건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선물 거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도박입니다.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돈을 거는 거죠. 실제로 쌀은 돈을 배팅한 양쪽 사이에서 거래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쌀이 한 톨도 등장하지 않고 단지 쌀값이 오를까 내릴까를 전망한 다음에 돈을 걸도록 해서 예측이 맞은 놈이 예측이 틀린 놈으로부터 돈을 뺏어가는 구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는 선물이 주가지수 선물입니다. 이건 쌀 대신 종합주가지수를 가지고 배팅을 하는 겁니다. 야,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에 주가가 얼마일까?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쪽에 돈 거세요.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쪽에 돈을 거세요. 자, 도박판 굴려보겠습니다.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까지 기다려보죠. 목요일이 딱 됐더니 주가가 왕창 내렸으면 오른다에 거신 분들 돈 내놓으세요. 틀리셨습니다. 자, 알거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린다에 예상하신 분들 저 돈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의 도박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도박판이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의 등락폭이 주식의 한 7배, 8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1 정도 오르면 선물은 한 8배, 8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잃으면 정말 왕창 잃는 거고요. 따면 왕창 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종합일간지 있을 때 주가지수 선물을 전문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거래하는 걸 봤는데 예. 모니터를 한 4대 열어놓고요. 손가락이 안 보입니다. 마우스로 클릭을 진짜 초단위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자오락이에요. 이게 잘못 다루면 너무 큰 돈을 한 번에 날리는 위험한 도박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만 잃어도 바로 손절매를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만 올라도 빨리 차익 실현 조금만 먹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 거래는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하루에 수백 번 매수 매도를 반복합니다. 정말 다이나믹해요. 정말 옆에서 보기만 해도 재밌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영국의 유명한 금융그룹 중에 베어링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큰 영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이었어요. 20세기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1995년 2월 23일에 이 회사에서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 닉 리슨이라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닉 리슨이 당시에 28살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베어링 증권, 이 거대한 금융그룹이 파산을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닉 리슨이라는 한 명의 펀드 매니저가 선물 거래를 망치면서 세계 최고의 증권사가 파산했던 그 유명한 베어링 파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거대한 금융그룹 베어링이 파산하기 전까지 리슨이라는 청년이 싱가포르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주로 했는데 사람들이 이 리슨을 보고 천재 펀드 매니저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선물에서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선물 도박을 잘하는 청년이 바로 이 리슨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래됐던 니케이 선물, 니케이 선물이라는 건 일본의 종합주가 지수를 니케이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지수죠. 이 니케이 지수가 오를까 내릴까로 도박을 하는 걸 니케이 선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니케이 선물 전체 거래량에서 이 리슨이라는 청년이 차지했던 비중이 4분의 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리슨의 별명이 트레이딩 플로어의 마이클 조던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유망했던 선물 시장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슨이 천재 펀드 매니저 소리를 듣던 사람이 95년 1월 초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른다에 돈을 왕창 걸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1월 17일에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니케이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폭락하면 그냥 폭락을 하는 건데요. 선물이라는 도박판은요. 주가가 폭락을 하면 8배 가까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오른다 쪽에 건 사람은 이 니케이 지진으로 진짜 주가에 비해서 8배나 크게 손해를 본 겁니다. 박살이 나버린 거죠. 리슨이 이때 엄청난 돈을 잃으니까 베어링 증권사의 돈을 다 끌어들여서 계속 오른다 쪽에 더 겁니다. 만회를 하려고요. 그런데 지진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을 합니다. 이때 리슨 혼자서 선물 투자로 잃은 돈이 12억 달러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한 열흘의 기간 동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1995년 일이니까 지금 가치로는 한 5, 6조를 며칠 만에 날려버린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 거대한 베어링이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파산을 하죠. 선물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판인지 좀 가까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요. 2001년 9월 12일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때 증권기자였는데 진짜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증권거래소 기자실에 출근을 했는데 이날 한국 증시가 오전에 개장을 안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후부터 연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전날 밤에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났거든요. 이날이 수요일이었고요. 목요일 다음 날이 이제 선물거래 만기일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데, 즉 다음 날이면은 올랐나 내렸나의 도박을 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패를 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건 사람들, 내린 쪽에 건 사람들 다 돈 내세요 하는 날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9.11 테러가 났습니다. 이 충격이 너무 커서요. 증시를 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국가가요. 왜냐하면 열자마자 주가가 대폭락할 게 뻔하니까 투자자들 보고 좀 진정하실 시간을 가지라고 오전에 장을 안 열었어요. 일부러. 그런데 그게 소용이 없죠. 오후에 장을 딱 여니까 진짜 조금 과장 못해서 전 종목이 하한가였습니다. 전광판이 시퍼런데 원래 이 주가는 오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내리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예. 그때 진짜 그 주식 시세판이 시퍼렇게 하한가 표시가 다 깔려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하한가를 안 맞은 종목이 몇 개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하한가라는 건 그래봐야 15%를 날리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 도박판에서는요. 올랐다 쪽에 걸었던 사람은 시쳇말로 진짜 엿됐습니다. 이 변동폭이 주가의 한 8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 15% 폭락하면 선물에서는 90% 정도가 날아갑니다. 그냥 투자한 돈이 싹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강남 쪽에 가보면 부티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옷 파는 데가 아니고요. 사설 투자 대행업체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좀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강남에 돈 많은 고객분들한테 가서 저한테 돈 좀 맡기세요. 제가 끝내주게 불려드릴게요. 제가 대우증권 부장 출신인데요. 제가 주가지수 선물 투자로는 완전히 고수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꼬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선물이 뭐예요? 그러면 고객님 모르셔도 돼요. 이게 퓨처라는 건데 주식보다 수익률이 한 8배 되고요. 저한테 맡기시면 돈 엄청 불려드릴게요. 라고 꼬십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그걸 투자를 하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 부티크들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부티크들이 강남에 한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모조리 쫄딱 망합니다. 하하. 제가 나중에 선물 투자부에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선물을 좀 더 발전시킨 이제 오른다 내린다에 돈을 걸도록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옵션이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옵션 열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콜 옵션, 풋 옵션 이런 건데요. 이걸 만들어서 오른다 내린다에 복권처럼 돈을 걸게 한 상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풋옵션, 그러니까 내린다 쪽에 건 상품 중에 9.11 테러가 터지니까 주가가 폭락을 했죠. 그래서 내린다 쪽에 건 복권 중에 하루에 가격이 400배가 뛴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실 텐데 당시만 해도 옵션을 10만 원에 하나씩 사고 팔았거든요. 제일 싼 거를요. 그러니까 내린다 쪽에 10만 원 건 사람은 이날 하루에 4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보통 10만 원짜리 하나는 잘 안 사거든요. 사람들이 10개나 100개 이런 단위로 삽니다. 그래서 이날 내린다 풋옵션에 100개쯤 사둔 사람, 그러니까 1,000만 원쯤 투자한 사람은 하루 만에 그 1,000만 원이 40억 원이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걸 제가 도박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가 40억을 벌어갔으면 누군가가 40억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티크들이 대부분 여기에 오른다 쪽에 돈을 건 겁니다. 복잡해서 설명을 좀 생략하지만 그렇게 하면 평소에 부티크들이 돈을 대부분 벌어요. 그런데 9.11 테러가 나면서 수백 개의 부티크가 이날 홀라당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시장이 한때 세계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물 옵션 시장을 세계 최대의 카지노라고 불렀습니다. 카지노로? 예. 그리고 이 바닥에서 제일 유명했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웃긴 건 이 바닥의 고수들이 다 실명이 아니고 예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본명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의 고수라는 건 그 거대한 도박판에서 돈을 엄청 많이 땄다는 이야기고요. 그 말은 그 고수의 손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 고수가 됐다 함은 그만큼 그 사람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원한을 얼마나 많이 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의 고수들은 일부러 실명을 공개를 잘 안 합니다. 너무 원망을 많이 사서요. 제가 증권에 한참 출입하던 2000년대 중반에 그 바닥 최고 고수들이 누구였냐면 원조가 목포 세발낙지라는 닉네임이셨어요. 이분은 이제 나중에 실명이 밝혀지는데 대신증권 목포 지점에서 활동하시던 장기철 부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별칭이 목포 세발낙지로 알려졌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물 고수였고 이 세발낙지에 이어서 2대 고수군들이 광주은행 피스톨박, 동원증권 할아버지, 일산 가물치, 홍콩 물고기, 압구정동 미꾸라지 이제 이런 분들이 유명했습니다. 월남 앞치마는 뭐 옛날 얘기군요.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분야를 처음 취재할 때 이분들 별명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목포 세발낙지, 뭐 압구정동 미꾸라지, 홍콩 물고기 다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사에 선물시장 주름 잡는 해산물 3인방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기사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데스크가 전화를 해서 막 욕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해산물 3인방? 야, 미꾸라지가 해산물이야? 미꾸라지가 바다에 살아? 미친 새끼가 기본적인 것도 취재를 안 하고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미꾸라지가 해산물은 아니죠. 근데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제목을 고치셨더라고요. 데스크가. 선물시장 주름 잡는 수산물 3인방 이렇게 고치셨어요. 미담 기사처럼 보여요. 네, 제목이. 그렇죠. 선물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 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무 결론 없이 끝내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보고요. 내일 다시 이어서 그렇다면 가상화폐가 어떤 개념이고요. 그게 선물시장에 데뷔를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며 그것이 우리의 자본주의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내일 별다른 뉴스가 없다면 하루 더 시간을 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익히 알아야 할 일이네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전에. 하여튼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알아두시면 선물이라는 게 이런 건지 앞으로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요. 매체 사이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종편이 누려왔던 특혜 환수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당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송시장이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한꺼번에 종합편성 채널 4개가 도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됐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방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할 의무가 저희에게 주어져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법과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입법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에는 종편에 대한 의무 송출 제도를 재검토해 개선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조선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계를 쥐려 한다. 이렇게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종편의 의무 송출을 보장한 것은 후발업체가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미디어오늘은 종편 의무 전송은 지원책이 아니라 특혜가 맞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먼저 의무 송출 제도는 케이블이나 IPTV와 같은 유료 방송 플랫폼에 공익적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서도 상업 광고가 없는 KBS 1TV와 EBS만 의무 전송 채널로 지정돼 있습니다. 반면 종편은 명백한 상업방송으로 의무전송 특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종편은 지상파와는 달리 의무전송 지위를 누리면서 채널을 내보낸 금전적 대가까지 받는 이중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4개의 종편은 지난해까지 의무전송을 통한 대가로 수신료 약 2천억 원을 벌여들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 재승인 심사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방송 장악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현행 방송 재승인 심사 기준도 조선일보가 만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3월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에 미달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 재승인을 해줘 논란이 된 바 있죠.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콩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콩차. 천창걸몰닷컴에서 티백2+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경기 북부와 영서 그리고 일부 충북 지방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7도 안팎으로 출발하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3도, 대구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여행의 고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고전 좋은 줄 알면은 자기만 읽지 뭘 이렇게 어렵게 소개하는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예. 네. 이런 고전들은 굳이 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에 꽂혀 있기만 해도 폼이 납니다. 내 손을 거쳐갔다. 이 정도의 그 자신감만 가지고도 고전의 향기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아랍 또는 그 이슬람 문명의 여행기를 대표하는 이븐 바투타가 쓴 여행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주에 현장의 대당서역기, 그리고 해초의 왕후 청축국전, 그리고 어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동방견문록 그리고 해초의 왕후 청축기와 더불어서 세계 4대 기행문인데요. 예. 또 하나는 그 오도리크라는 사람이 쓴 동유기, 그러니까 동쪽을 여행하다 이런 여행기가 있는데 서유기가 아니고 네, 한국에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해서 동유기를 빼고 나면은 3대 세계 기행문을 소개해 드리는 셈이 됐는데 제 과욕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책을 다 안 읽으셔도 좋으니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시거든 이 책들을 보시면 만져만 보십시오. 그러면 느낌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새벽에 김태호 씨가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예. 그래서 일이 또 틀어지나 싶어 잠을 못 자서 목소리가 제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적폐 청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고 굉장히 거기에 감정이 이입이 돼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무슨 적폐 청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고 그런 망발을 늘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예.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겠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잠이 오늘 한참 모자라서 말을 더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무엇보다 이븐 바투타라는 모로코의 그 탕헤르 출신의 명문가 자손인데요. 워낙 유명한 여행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븐 바투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지난번에 왕후 천축국전을 번역한 정수일 선생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무하마드 깐수라고 했던 분 있죠. 이 정수일 선생의 이력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번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표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정수일, 중국 연변에서 출생하여 연변 고급 중학교와 북경대학 동방학부를 졸업했다. 카이로 대학 인문학부 연구생으로 수학했고 중국 외교부 및 모로코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평양 국제관계대학 및 평양 외국어대학 동방학부 교수를 지내고 튀니지 대학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원 및 말레이 대학 이슬람 아카데미 교수로 있었다.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관 졸업하고 동대학원 사학과 교수로 있었다. 그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간 복역하고 2000년 출소했다. 이렇게 양력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냐면은 번역자인 정수일 선생의 인생 행로가 마치 이븐 바투타의 여행의 행로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븐 바투타는 모로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죠. 모로코에서 출발해서 중동을 지나고요. 인도를 거쳐서 말레이 반도를 지나서 중국,
북경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럽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30년간의 10만 킬로에 거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븐 바투타 여행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주혜 선생이 이븐 바투타와 700년의 사이를 두고 만났다는 것을 여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븐 바투타 여행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랍에 대한 또는 아랍 문명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일천하다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랍 문명 하면은 뭐 알카에다 이런 걸로 다 그냥 싸잡힙니다. 다 말아버려요, 그걸로. 네. 알카에다도 있고, 우리 또, 김피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석유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독한 여성차별. 여성차별, 또 근본주의.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채색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제가 3년 전인가요? 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머물렀었는데, 쿠알라룸푸르에 국립 말라야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밤이나 새벽에 잠들 무렵 되면은 이 코란 노래소리가 들려요. 이 말레이 반도 지역, 말레이시아는 회교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국가죠. 전 처음 이슬람 국가를 가봤는데 생각보다 대단히 조용하고요.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차가 빽빽하게 막혀 있는데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 안내하던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정말 느긋하다. 정말 평화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물론 지역 환경적 요인도 있겠지만은 종교적 요인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슬람교는 형제를 강조하잖아요. 기독교가 박애에 초점을 둔다면은 사랑과 박애, 그리고 불교가 자비라면은 이슬람 문명은 이 형제의 바탕을 두는데 형제들끼리 평화를 대단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야, 세 종교 모두 다 그런 원리에서 크게 벗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이제 그건 종교와 관습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문명을 얘기할 때 편견에 사로잡혀서 보다 보면은 그 속살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세기를 전후해서 유럽 문명이 중세 시대에 점점 퇴락해 갈 때 아랍 문명은 그야말로 최고의 꽃을 피우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전 문명의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들의 보물섬이기도 했고요. 조금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란 도시 잘 아시죠? 그야말로 이 문명의 교류하는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랍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고요. 유럽 문명 또 유럽사 1세기에서 벗어나서 아랍이 세계 문명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아랍과 아득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동하면 매일 원자로 팔아먹고 뭐 이런 돈벌이 예상 볼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깃들여 있는 그 사유의 깊이들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 문명권을 볼 때 제가 꼭 권하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코란이라고 알려진 뭐 이슬람 경전이죠. 그리고 이 이븐 바투타 여행기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학의 최고 고전이라고 하는 이븐 칼둔의 무까디마라는 명저가 있습니다. 뭐 명저 중에 명저죠. 뿐 아니라 뭐 문학이나 시 쪽에서도 뭐 대단한 업적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우리 김 PD 고려가요라는 얘기 들어봤죠? 고등학교 때. 고려가요요. 예. 네, 또는 고려 소교. 이게 뭐 일종의 문학 장르 아닙니까? 고전. 네, 그렇죠. 고전 그 시가 장르 중에 하나인데 가장 유명한 게 뭐 청산별곡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었죠. 아, 아시는구나. 혹시 좀 야한 건 잘 아시네. 아, 야한 거는 아주 눈이 번쩍 뜹니다. 고려가요가 대단히 그 민중들의 정서를 잘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쌍화점입니다. 쌍화점은 그냥 떡 파는 가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떡이나 만두 정도. 그리고 그 가게를 만난 사람이 바로 회회아비라는 사람입니다. 쌍화점에 쌍화 사러 갔더니 회회아비 내 손목을 쥐어이다, 잡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회회아비가 바로 이슬람,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얘기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고려시대 때까지도 이 이슬람인들이 와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세계적인 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슬람이 전파된 세계 각지를 30년에 걸쳐서 장장 1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을 이븐 바투타라는 여행가가 대모험을 펼치는 대작이 바로 이 이븐 바투타 여행기입니다. 이슬람 문명 전성기의 문명의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함께 쌍벽을 이룹니다. 이 동방견문록이 기독교 쪽에서 본 세계의 상이었다면은 이븐 바투타 여행기는 이슬람 쪽에서 본 세계의 이미지 또 세계의 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마치 1200페이지 가까운 대작인데요. 깊이 있는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꼭 읽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만져보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이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이런 낯선 나라를 알아서 뭐 하느냐 싶지만은 그런 낯선 곳, 우리가 문명 세계가 다른 곳, 종교나 습속이 다른 곳에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겠죠. 우리가 방에 갇혀서 이 땅에서만 산다면은 거구한 날 신토부리만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내 안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를 찾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맛배기로 한 두 구절만 읽어드릴까 싶어요. 이븐 바투타 여행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시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죠. 뭐 도서관으로도 유명하고요. 많은 문학자들, 예를 들면 보르헤스라는 소설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혹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를 묘사하는 부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5월 1일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시에 도착했다. 이곳은 놀랍게도 천연적인 지형구조산 사색지지의 양앙이다. 사색지지란 네 곳이 꽉 막혀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도시의 발전과 요새화가 가능했으며 승속 양세의 공적을 공히 이룰 수가 있었다. 도시의 부호들은 중후하고 그 덕택은 또한 가상하다. 건물들은 웅장하면서 정교하다. 이 도시야말로 그 숭고함과 장엄함, 황홀경의 아름다움에서 다는 독보적이고 동서의 중간 지점에 자리하기에 모든 선행 가품의 집산지이다.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선행 가품이 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동과 아름다운 품격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든 곳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는 이유는 중세 아랍 고전어를 표현하기 위한 번역자의 배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앞서서 사색지지, 뭐 승속양세 이 말도 상당히 좀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좀 격조 있는 말들을 한자어로 풀어 쓴 건데 사색지지는 네 곳이 요새로 둘러싸인 땅. 그리고 승속양세란 말은 승, 그러니까 종교와 속, 세속의 양 세 개가 함께 번역한다. 이런 뜻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 PD 질문이 대단합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니, 몰라서 여쭙는데 뭐 그게 대단한 질문입니까? 그 모르는 거 묻는 능력이 가장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 공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네,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바로 아는 것이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시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쭉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지 이븐 바투타가 들른 곳곳을 쭉 펼쳐 보여줍니다. 행정을 따라서.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점이 여행 지도들을 다 배치해 놨어요. 곳곳에. 그래서 아랍이나 인도나 이 말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그라나다를 비롯한 스페인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나 인도 이쪽 여행하실 때 이븐 바투타 여행기를 한 권 가방에 넣고 가시면은 아주 좋은 길라잡이가 될 줄로 압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민중의 그 언어로 번역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우리 번역자가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몇 권의 이본들이 있는데요. 분량도 협소하고요. 흥미로운 부분만 뽑아서 짜집기를 한 것이어서 진짜의 맛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PD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야말로 민중의 언어로 다시 풀어서 번역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이 이 사이히르라는 아주 명문 거족 집안 출신인데다가 아주 유려한 중세 아랍어로
쓴 것이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정수일 선생은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책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컨대 데이비드 웨인스라는 사람이 쓴 이븐 바투타의 오디세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을 보시면은 좀 더 안내를 받으면서 책을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작들은 몇 권의 안내서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독파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세기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또 그 시대의 정서와 지금의 정서는 뭐 혈격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의 사람들의 여행의 이유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세계 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마무리로 이 중국에 관해서 얘기하는 부분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항저우 근처에 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공예 면에서 가장 섬세하고 정교하다. 그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작품을 통해 이 점을 기술하고 극찬하였다. 초상화 면에서 보면 룸이나 여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섬세함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 그들이야말로 대단한 재능의 소유자들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븐 바투타 자신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명사들과의 대화나 이 토론을 통해서 세계가 어떠한지 세계에 대한 지식들을 수집하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계 최고의 여행 문학의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기행문을 잘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좀 한번 팁을 주신다면. 네, 저는 기행이라기보다 여행을 갈 때마다 노트에다가 또 요즘에는 모바일 폰에다가 메모들을 많이 하고 간 곳에서 본 지역들이나 그곳에서 본 사람들, 그곳에서 본 사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는 습관이 있어요. 예. 그걸 일단은 짤막한 글로 적어서 보냅니다.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곳에 와 있다. 이렇게 전하곤 하는데 아마 습관인 것 같습니다. 메모 습관이고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글, 좋은 글 쓰려면은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의 문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죠. 그런 다음에 메모했던 것들을 자기식으로 재구성, 맛깔나게 버무리는 그런 힘들까지 발휘해야겠죠. 무엇보다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또 많이 써야 됩니다. 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맛있는 음식 뭘 먹었다, 뭐 이런 식의 기행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예. 짬뽕 한 그릇을 먹더라도 짬뽕 한 그릇에 깃들여 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짬뽕 한 그릇에 담겨 있는 우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짬뽕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까. 여기 쭈꾸미 한 마리가 들어오기까지 이 양파가 또는 뭐 대파 한 조각이 이 짬뽕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그런 사연들, 이야기들을 읽어내는 능력, 이게 글 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어찌됐든 이번 주에 어려운 여행기 소개해드려서 정말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이 여행기들을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니까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중국에서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제가 중국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었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드와 북핵 문제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할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말을 하라고요. 그래서 다들 반대하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까? 이르면 다음 주에 통합을 선언한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통합선언 언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언질을 줬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흔들림 없이 통합으로 가고 있다. 바른정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으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통합을 위해 하태경 의원에게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선물하겠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테이핑이 골반을 바로 잡아줍니다.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좋은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통합선언에서 언질. 네, 끝말잇기가 시작됐네요. 자, 대통령님 받아주시죠. 언질이라고 했습니까? 질병. 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심각해지면 그것도 질병이죠. 하태경 의원이 안 대표님 먹인 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하태경 의원도 호남 지역 이외에서 통합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 호남인데 호남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 병폐.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야말로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경기도를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와 서울을 합쳐서 지역주의를 없애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힌 겁니다. 역시 바른정당 아니겠습니까? 병폐라. 이 폐업. 남경필 지사가 아들 때문에 많이 힘든가 봅니다. 아들 옥수발에 집중하려고 정치는 폐업하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이 경기도랑 서울만 합칠 게 아니고 아예 차라리 남북 통일을 주장하지 그래요. 아이고 공 대표님 지금 일본에 가셨군요. 업보. 공 대표님 괜히 일본에서 업보만 쌓고 오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핵동맹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일본에 가서 한국과 일본 모두 핵무장 시켜달라고 미국에 조르자 뭐 이런 제안하러 간 겁니까? 비굴합니다. 업보라 했어요. 벌써 어떻게 합당 한번 해보려고 바른정당 유승민이한테 알랑거리는 안 대표. 더 비굴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에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하겠다 이래 공약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가 법치주의 파괴다 이래 말했어요. 한 입 가지고 더 말하는 것이 보수 맞아요. 이 십새끼야 그게 뭐 어때서? 나하고 비슷하잖아. 그니까 통합하려는 거라고. 이거 참 통합을 두고는 왜 번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보수의 수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강릉 두부 도넛을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치겠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님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정말 전광석화와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 제가 예측했던 대로 잘 맞았죠. 1차 선거에서 끝났고 무난한 압승을 거뒀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생각을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박이 아닌 인물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성태 의원이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여왔던 대정부 투쟁력, 이걸 좀 높이 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 원래 노동자 출신이고 노조위원장 출신이시거든요. 제 지금 기억이 정확하다면 민주당 출신 시의원을 서울시에서 한번 했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강서에서 자리를 잡아서 지금 이제 삼선 의원이 됐죠. 이분 이제 경상도 진주 분이신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고향이 어디냐 따지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하고 분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호남 정치인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고향을 호남으로 쳐도 제가 알기로는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과반이 경남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여러 가지 좀 작동을 해서 결국은 당선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적으로 심재철 의원. 네. 심재철 의원쯤 돼야 사실은 호남 출신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참 비극인데 전 김문수 의원을 보는 경우도 그렇고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호남 사람 같은 호남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나는 예전의 빨갱이가 아닙니다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보수 인사보다 더 오른쪽에서 본인의 존재를 강변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대북 대화를 제안하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거리낌 없이 했었는데 오히려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했었잖아요. 자기가 빨갱이 잡는 최선봉에 서겠다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호남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들 하고 계시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바른정당 출신 아닙니까? 김성태 의원이. 바른정당 의원들 남아있는 11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현재 흐름대로 국민의당과 제휴할 것인지 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예, 필 받은 기회에 예언을 좀 더 드리면 조만간 김세현 의원하고 이학재 의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투신하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9명으로 줄어들겠죠. 예. 그 이상이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오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제원 의원 돌아와서 대변인 하면서
바른정당에서 했던 중도 보수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식김굿을 아주 요란하게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꼴은 보고 싶지 않은 의원들이 나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내 교섭단체이냐 아니냐는 정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게 일단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 16개 모든 상임위에서 간사를 맡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초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의 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간사는 일반 의원에 비해서 역할과 비중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비교섭단체가 되면서 간사를 맡았던 의원들이 간사직을 다 뺏겼거든요. 예. 이게 이제 시베리아인 거죠. 게다가 교섭단체 같은 경우는 정당 지원금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의 먹도 굉장히 적어져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을 찾아보면 어느 교섭단체도 속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면 그냥 흡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합쳐서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키우고 그것으로 지방자치선거를 치르자. 일단 이것이 기본 목표고요. 예. 문화일보에서 얼마 전에 폭로했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2단계로 자유한국당과 합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고 거기선 속한 사람마다 다 그림이 다른데 유승민 의원은 나를 중심으로 중도가 다시 뭉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예. 안철수 대표는 나를 중심으로 중도가 뭉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홍준표 대표는 결국 너희가 내 밑으로서 무릎을 꿇지 않겠냐 좀 이런 상태인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음번 대선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느냐를 놓고 봐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경기도지사 하셨던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 보면 경기도를 버리겠다고 했던가요? 포기하겠다고 했던가요? 페이스북에 썼다. 오늘 이제 무슨 어디서 광고를 보고 흉내를 내신 것 같은데 서울이랑 합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에 간 이후로는 소식이 간감하고 대권 주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치는 건 결국 본인들을 뇌수로 삼고 자유한국당을 숙주 삼아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 왜? 내가 대권 주자가 될 것이니까. 좀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박지원 대표 등을 포함해서 호남 지역 의원들은 일부 떨어져 나와서 평화개혁연대에서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예. 안철수 의원은 따르는 쪽들은 유승민 의원하고 합쳐서 다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지방선거 전후로 좀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모두 대권에 관심이 있는 야당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는 상대적으로 없다고 봐요. 판단이 좀 있는 사람이라 본인이 깜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블러핑 카드는 내겠지만 진짜로 출마할 생각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상도 아니고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렇게도 판단이 안 되면 고생하셔야죠. 김용민처럼 무지하게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건 경우가 다르다고 보지만요. 여하튼 저는 홍 대표는 당대표로 본인이 있으면서 야당이 한 역할을 하려고 하지 본인이 대선 출마해서 정권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난 대선 때부터 엮어가지고 홍준표는 왜 대권 주자로 나섰는가?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지난번은 당권을 지기 위해서 대권에 나왔다고 보는 거고 대선 후보가 되면 어쨌든 선관위에서 비용 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 돈 크게 안 들이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올린 효과는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는 이유가 대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를 놓고 보면 이 대권이 끝나고 나서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고요. 결국 예측대로 당권을 장악하고 지금 당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누가 봐도 자유한국당이 다음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에서 본인 역할 끝났다라고 현실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당원들이 대선 승리에 별 관심이 없는 주자를 대권 후보로 내세울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비치는 순간 딴 후보로 교체될 거라고 봅니다. 전 사실 이번 대선에 홍준표 후보가 나온 것은 아무래도
성완종 리스트 건과 관련해서 대법원 마지막 재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정치적 연명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대표에게는 이 경우에 재법원 판결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어떤 희망 섞인 바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자리를 쥐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글쎄요, 과연 그 성완종 지사가 죽음으로써 항변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묻혀질까? 저는 정의가 이길 거라고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서울 경기 통합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경기도 자체가 이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서울하고 합쳐서 거대한 메트로 도시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뉴욕도 뉴욕시가 있는데 뉴욕주 안에서 뉴욕시가 굉장히 크고 그 안에서 이제 작은 부분을 뉴욕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를 경기도랑 합치자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번에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반증인 거죠.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도에서 도정으로는 다음번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뭐 겨뤄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재명 후보도 있고 뭐 그다음에 우리 전해철 후보도 있고 이제 여러분이 나오실 건데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든 다음번에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싸우게 될 거거든요. 근데 남경필 지사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없고 본인이 아젠다는 지어야겠고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국가 성장 전략을 고민하는 어떤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할 것은 좀 진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친문 광고에서 뭐 내일 모든 것을 공개하시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 엉뚱한 걸 공개했던 코미디 광고처럼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지금? 기억납니다. 주병진 씨가 팬티 광고하면서 네, 그랬죠. 몇 월 며칠에 다 벗겠다고 신문 광고에서 그리고 다 벗고 나서 자기 돌 사진 다 벗은 돌 사진으로 그 중요 부위를 가린 정말 참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건 웃기기라도 했는데 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가르지 말고 이 전체를 합쳐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자는 거고 이제 초강 대도시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사실 정치인들에게는 여태까지 무덤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로는 선거 판도를 뒤집을 수 없고 그리고 지금 1년 남겨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도대체 앞으로 무슨 계획을 보여줄 건지를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얘기가 사실 이제 속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지방 균형 발전론을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와서 전국 방방곡곡에 피가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예. 남경필 지사의 초강 대도시 육성론은 지역 균형 발전은 해봐야 안 된다. 어차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니 잘 되고 있는 수도권에다가 왕창 부어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거고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정말 남경필 지사가 말한 대로 경기도와 서울이 합쳐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을 수도권에 퍼부어서 수도권 살아나겠지만 나머지 도시들은 쇠락을 피할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짧게 보면 본인의 좀 한탕주의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멀리 보면 수도권 집중 육성의 논리를 좀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한 사례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6월인가요?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기는 천도론을 꺼내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더라? 계속 같은 사람이 이제 TV에서 잊혀질만 하면 이런 것을 하나씩 들고 나오는 거죠. 예, 안타깝습니다. 뭐 아예 이러면 어떨까요? 발언의 일관성을 위해서 전국을 서울시로 통폐합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주장은 잘 보면 서울하고 경기도가 잘 되면 나머지 지방도 잘 될 거야. 소위 말하는 낙수론. 트리클다운 이론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단 한 번도 마치지 못했던 이론이죠, 그게. 예, 한 번도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로지 프레자 3배율 할 때만 가능한 이론인 건데 이것을 철진한 이론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
특히 경기도와 서울에 있는 사시는 분들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발언, 이거 나라를 절단내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에 행정수도론을 노무현 후보 쪽에서 내세웠을 때 그때 이회창 후보의 전략가가 수도권 공동화 가능성 이걸 흘리면서 이러면 집값이 떨어진다 라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었던 그 전략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 같은 전략의 일환인 거죠. 참 이렇게 해서 연명하는 정치 세력 국민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에휴 답답합니다. 네, 국민들의 이기심과 땅값에 의존하는 그 정치 세력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다 그야말로 허탄하고 허무한 선거 캠페인이란 점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포렌매지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90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저는 내일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죠. 이어 어제 남경필 지사는 서울과 경기를 하나로 합쳐 광역 서울도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이 남경필 지사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 포기가 아닌 경기도민의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주권자에게 살림을 위임받은 머슴이 주권을 모독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은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포기 선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802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90%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은 남경필 지사 주장에 반대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9%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애청자 여러분의 의견 만나볼까요? 백혈님, 경기도의 서울 편입은 허경영이 벌써 주창했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양승태 블랙리스트 덮고 갈 겁니까님, 아들 옥바라지가 많이 힘든가 보다. 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마이 3412님, 술 담배는 해도 조중동은 읽지 말라. 네, 명언입니다. 메세소리님, 경제의 속살 코너는 청소년 교육용으로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책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12월 16일 토요일 낮 5시 수원시청 대강당 공개방송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